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역전다방. 네, 진행을 맡은 MC노 노규환입니다. 자, 드디어 역전다방이 길었던 파일럿 시기를 거치고 역적 시즌2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규 편성됐습니다. 와! 네.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 일이겠습니까? 네, 자, 어찌됐건 변함없이 역전다방을 함께할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시죠. 먼저 방 팀장님. 네, 민족문제연구소 방은희입니다. 네, 방 팀장님, 정규 편성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를 드려. 우리 일인데. 네.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네, 아주 기쁘고 흐뭇합니다. 우리 방송에 어떤 주인의식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아닙니다. 와, 진짜. 와, 정말. 예? 지금 너무 기쁜 걸 좀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 정규 편성된 느낌 어떻습니까? 네, 아주 기쁘고요. 네. 제가 첫 방송이라 지금 아주 많이 버벅거리고 있습니다만. 아니, 잘하고 있어요.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봐달라. 네. 걸그룹 멘트. 그러니까요. 뮤직뱅크 같은 데 나와가지고 처음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만 비디오는 나가지 않고 이제 오디오만 계속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신비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댓글에도 이제 왜 그 영상 올라온다더니 안 올라오냐 뭐 이렇게 문의하신 분도 있는데 네. 역전다방은 정규 편성이 됐지만 계속 오디오로만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멘트. 네, 이쁘게 봐주세요. 이런 멘트 때문이기도 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어찌됐건 이렇게 정규 편성된 거 참 진짜 좋은 일입니다. 정규 편성이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방송, 의열단 방송 내용이 알차고 또 그걸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깨가 무겁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송으로 그렇습니다. 찾아뵈야 될 것 같다는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역전다방 어떤 방송인지 먼저 조 작가님이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역전다방은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렇죠. 역전다방이고요. 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해방에 앉아서 수다를 떨듯이 이야기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물이나 어떤 사건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유명하신 분들 외에도 숨겨진 분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의 방송은 이제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조한성 작가가 쓴 명저. 예? 한국의 레지스탕스. 그렇습니다. 생각정원 출판사에서 나온. 네. 예? 네. 지금 2세를 찍었습니다. 그럼요. 네, 생각정원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의 레지스탕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 예? 네. 생각정원 그래서 출판사. 이제 우리 조 작가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정원 출판사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네. 그 출판사 사장님이 좀 좋아해 주셔야 될 텐데 말이죠. 조만간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그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방 팀장님, 앞으로 우리 방송 어떻게 이제 쭉쭉 나가게 되는 겁니까? 네, 매월 하나의 역사 주제를 가지고요. 매주 한 번씩 4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뭐 하나의 역사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격가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4회에 걸쳐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될 것 같고요. 목표는 이제 결방이 안 되는 것만을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데 팟빵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네, 꼭꼭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제 칭찬도 댓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두 분 칭찬도 댓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해볼까요? 자, 정규 편성의 첫 번째 주제로 3.1 혁명과 임시정부. 자,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3.1절이 지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13일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이기도 하고 해서 요걸로 정했는데 올해가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된 지 9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렇죠. 1919년이었으니까 네, 내년 네.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0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100년을 앞두고 99년이 되는 해에 3.1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제 3.1 혁명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사실 그 3.1 혁명이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다들 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쉬워요. 네.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 하지만 중앙고등학교 때 배운 건 전체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던 건 전체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조금 식상해할 수도 있는 어떤 소재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주제가 3.1 운동, 또 임시정부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역전다방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조 작가님? 네, 우리는 그 3.1 운동이 아니고 네. 우리가 3.1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3.1 혁명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걸 많이 배웠는데 교과서에 꼭 나오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게 윌슨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0만 명이 3.1 혁명에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원 200만 명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유관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몇 명밖에 모르고 있는데 민족 대표 33인. 그렇죠. 민족 대표 33인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사실 그 숨겨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조금 방송에서 좀 풀어 헤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쓰러져가 어떻게 보면 민초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임시정부 배울 때 임시정부의 수립에 3.1 운동, 3.1 혁명이 원동력이 됐다. 이런 얘기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네. 그 복잡한 과정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3.1 운동, 3.1 혁명에 대한 이야기.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이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에서도 3.1 운동이라고 배웠고 언론에서도 3.1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네. 계속 3.1 운동으로 알고 있잖아요. 3.1 운동이 아니라 왜 3.1 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Why? 왜? 민족문제연구소가 원래 남들이 하는 건 잘 안 해요. 이건 지금 얘기하신 거 너무 주입식이잖아요. 야, 우리는 이렇게 부르니까 너도 그렇게 불러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저기 이제 우리가 2014년에 3.1 혁명 95주년 기념 학술 회의를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심포지엄에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왜 우리가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불러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런 얘기를 우리 조 작가님이 해줘야 되는데 조 작가님은 우리는 그렇게 그냥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조 작가님. 이제 얘기를 차근차근 해주시려고. 실망스러워요, 좀 지금. 이제 제가 덧붙이려고. 예, 알겠습니다. 3월 1일 날 그 있었던 그 대규모 시위들 그리고 그게 몇 개월씩 이어졌었는데 운동이라고 독립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독립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운동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막 그 지도자도 없이 막 여러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의 그냥 사람들이 인민이라고 부르는 피플이죠. 피플. 인민이라고 하면 좀
그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생각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인민이라는 게 피플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을 네. 의미하는 건데 그 보통 사람들이 그 3.1 혁명의 중심에 떠오른 거죠. 근데 사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그 황제나 고종 황제나 그 지배층들은 전혀 뭐냐면 주권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 3.1 혁명에 나섰던 보통 사람들이 이 주권을 되찾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3.1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보통 사람들이 주권을 갖는 그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입헌공화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 무브먼트에서 그 민주혁명,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는 레볼루션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운동 측면으로 이제 3.1 혁명을 이제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히 선언이라든지 만세 시위 이런 걸로 이제 국한을 시켜서 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독립이 안 됐고 그냥 이런 어떤 운동이 예. 일제 통치 정책에 그냥 약간의 변화를 줬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1 혁명의 의미를 좀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독립에 관한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정부 수립에서 상징되듯이 이제는 이제 민국으로 민주공화제를 내세우는 이제 말하셨던 것처럼 군주제하고는 완전히 혁명적인 단절이 일어났던 것이 3.1 혁명 이후다. 그래서 이제 3.1 혁명을 혁명적인 의미로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자꾸 뭐 5.18이든지 4.19라든지 이런 것도 명칭이 좀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3.1 운동만큼은 무조건 3.1 운동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고착화된 뭐 이유가 있어요? 헌법 전문에? 그렇죠. 헌법에 이제 그게 3.1 운동으로 완전히 이제 명시가 되는 바람에 만약에 3.1 운동이라는 이름을 부정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느낌? 뭐 이런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헌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에서 3.1 운동이 한 번도 3.1 혁명으로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3.1 운동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헌법이 처음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질 때 재헌국회에서 헌법 논의 과정에서 3.1 혁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의미를 축소시키는 3.1 운동으로 축소돼서 명기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3.1 운동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3.1 혁명을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하고 폄하하려고 하고 소요나 사태라고 표현도 했지만 네. 일제시대 때에도 그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뭐 해외에서 특히 더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연구소에 한번 자료를 보러 오시면 혁명으로 불려졌던 옛날부터 불려졌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혁명으로 불러야 하는 그런 새로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혀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에서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보시러 연구소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 팀장님을 안 이후에 최고의 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후부터는 네, 저희도 3.1 혁명으로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인 3.1 혁명으로 네,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3.1 혁명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정세 이런 것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이거는 1차 세계대전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은 네. 후발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를 대응해가지고 싸운 네. 전쟁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니까요. 네. 제1차 세계대전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처음으로 어떤 현대적인 무기를 사용한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고, 네. 그렇죠. 한 1,000만 죽었다 그래. 네. 1,000만 명, 말이 유럽에서. 1,000만 명이지. 네. 우리나라 네. 인구가 지금 5천만이라고 5천만. 대한민국을.
5분의 1이. 네. 그렇죠. 네. 그냥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 한 세대가 그냥 사라져버린 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 하면은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어떤 몇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키워드 네. 같은 게. 이게 이제 총력전이라는 말이죠. 총력전. 네. 총력전.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이고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완전히 백기를 들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이제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의 형태를 띠고 네, 경제, 뭐 정치, 뭐 모든 그 할 수 있는 것들 다 그 쏟아 부어 가지고 하는 전쟁을 했죠. 네. 그럼 뭐 두 번째 키워드가 뭐 참호전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때 당시에 전쟁이 벌어졌던 주요한 전선이 프랑스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게 대평원들이 많아가지고 평지가 많은데 참호를 길게 만들어서 워낙 길게 만들다 보니 프랑스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길게 이제 참호가 들어서는 거고. 참호도 지금 생각하듯이 아주 좁게 파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게 영화 보면 이제 참호 나오잖아요. 네네. 이 참호가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길고 깊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게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발이 젖어 있으니까 그렇죠. 매번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을 응시하고 이제 발에 병이 생기죠. 축축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쥐도 막 이제 막 네네. 이게 그 대평원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데 그 상대방 참호를 점령을 해야만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총이라고 그때 당시에 맥심 기관총이라고 되게 유명한 기관총이 있었는데 이 기관총으로 이제 전진해 오는 사람들 쏘는 거죠. 근데 1분에 600발 정도 나갔다 그래요. 600발이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참호와 참호 사이에 무인지대가 생기는데 그 무인지대의 시체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이를 이제 그 쥐들이 들쥐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팔뚝만한 쥐들이 막 나타나서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폭탄의 그 투하 양도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니까 폭탄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량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전지에다가. 그렇게 쏟아붓다 보니 그 새로운 병이 생겼어요. 어떤 병이냐면 폭탄 충격증, 쉘 쇼크라고 부르는 쉘 쇼크. 그런 병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폭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고 사람의 초점이 나가고 그러니까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병이 생겼다 그래요. 제가 여순 사건 48년도에 있었던 여순 사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그 지역 신문 이렇게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신문.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순 지역에 갑자기 미친 사람들이 너무 늘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그건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여순 사건 때도 그 해변에 그 군함이 와서 엄청난 폭격을 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또 쏟아진 폭격 때문에 아마도 그 여순에 있던 그 지역민들이 뭐냐면 폭탄 충격증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친 증상, 어떤 얼이 빠지고 그런 증상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반영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3.1혁명의 배경이 되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일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그런 끔찍한 살상을 그것도 인류가 발전시킨 문명에 의해서 그런 참상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목격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민지 쟁탈전을 해갖고는 안 되겠다. 국제연맹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여기 이제 생각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근저에 민족 자결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한 인류의 참상을 목격한 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나타난 게 민족 자결주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앞에 세 글자를 붙이게 되죠. 윌슨의라고. 민족 자결주의 앞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주입식으로 딱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시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안시요? 안시성. 고구려 안시성. 이제 영화로도 만든대잖아요, 그거. 몰라요. 안시성 하면 양만춘 장군이잖아요. 와, 강 팀장님 실망입니다. 하여간 이런 주입식 교육.
네. 저는 윌슨, 주일식 네. 교육을 좀 안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민족 자결주의하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떠오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윌슨 어떤 인간입니까? 굉장한 이상주의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진보적인 민주주의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만은 아닙니까? 윌슨이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상주의자고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상주의자고 진보주의자인데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긴 했는데 예. 그 자유와 평등 속에 흑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이 남부 사람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남부 출신자여가지고 예. 그런 인종차별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유와 평등과 이상을 얘기했지만 백인만의 자유와 평등과 이상을 얘기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그 복무 당시에 공공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공공 건물 안에다가 흑인 사용할 수 있는 곳, 백인 흑인 사용할 수 있는 것 따로 분리. 딱 시켜가지고 딱 차별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KK단을 찬양하는 글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KKK단. KKK단. 그렇죠. 하얀 복면하고 네. 흑인에게 네, 린치가 하는 그렇죠. 그 극우 집단 아닙니까? 네. 그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장고 보면은 KKK단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KKK. 예. 최근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그렇죠. 그 짱고 네, 보셨죠?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맞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그거를. 아니 KKK단 나온 영화 중에 그래도 장고가 가장 최근 영화잖아요. 예, 그 네. 장총으로 네. 통쾌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고 충격적이네요 윌슨. 그렇죠. 예? 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야. 오. 뭐 물론 우리 민족에게는 좀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면모도 있었다는 거죠. 흑인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사람이 뭐 다른 유색 인종을 안중에 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유와 평등이 백인만의 자유와 평등을 네. 얘기한 그런 인종 차별주의자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유색 인종을 백인처럼 대할 리는 만무했을 거란 얘기죠. 예?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게 그렇죠. 그래서 모순인데요, 그러면? 네, 모순스럽긴 한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또 되게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이상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주의자라고 이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건 그가 아주 훌륭하고 뭐 순수한 이상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네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네네. 그러니까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을 처음 연 사람이 이 윌슨이기도 해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윌슨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는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윌슨 이전에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닌입니다. 레닌. 러시아의 레닌. 레닌. 네네. 와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그렇죠. 이거를 MC 노께서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917년 모든 교정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레닌이 쓴 건가요? 레닌이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네, 레닌. 러시아에서? 네. 모든 교전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성명서 1917년 러시아 노동자 농민의 정부는 모든 교전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민주적인 평화 교섭을 제의한다. 이는 무병합, 무배상의 즉각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민족에게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국가 혹은 정치 조직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합은 결국 정복과 폭력 행위인 것이다. 구구절절 훌륭한 얘기네요. 네. 민족이 자유로운 투표로 국가 혹은 정치 조직의 형태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죠. 그렇죠. 네. 민족 자결주의가 말 그대로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레닌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군요. 네. 러시아 혁명 직후에 이제 레닌이 이걸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제국주의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독일하고 이제 강화를 한 다음에 전쟁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큰 반향을 어찌됐건 불러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그리고 이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그 각 식민지 국가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이 되면 이게 러시아 혁명이 막 다른 나라에서도 혁명으로 막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방 팀장님이 조선 독립운동을 지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레닌의 이 성명서를 읽게 됐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도 예,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레닌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친사회주의적인 걸로 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혁명이 막 확산이 되겠죠. 들불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서방에서는. 윌슨 입장에서는. 그렇죠. 윌슨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예. 프랑스도 그렇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게 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연두 교서의 형태로, 그러니까 1월달에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연두 교서를 발표하거든요. 그 연두 교서의 형태로 14개조 평화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닌은 1917년, 네. 윌슨은 1918년이 되는 거네요. 네. 와. 몇 달 차이죠, 몇 달 차이. 그 약사파네요, 그래도. 낼름 주워 먹기? 낼름 주워 먹고 결국에는 이제 혁명의 어떤 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의 주요 내용 우리 방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해당 민족의 이익이 향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모든 식민지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자유롭고 허심탄회하며 절대로 편견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5조가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민족 자결주의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네네.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네. 원문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죠. 네, 해석을 해도 이게 모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다. 미국도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리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필리핀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왔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14개조를 발표할 때에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도 빼고 최대한 모호하게 뭐냐면은 착각 없이 다른 식민지 국가들이 그 흥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을 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빼긴 했는데 일단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그 레닌의 주장을 조금 억누를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하고 후문 그 14개조의 전문과 후문에다가 그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담아놔요. 그래서 그걸 한번 MC 논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무력을 이용한 이기적 침략 행위에 맞서 싸우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들과 더불어 정의와 대등한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력이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들에게는 자유와 안전이 동등하게 보장된 조건 속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오로지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좀 문장도 길고 좀 모호하고 하긴 한데 아까 그 말했던 5조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세계의 질서가 이제 큰 변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던 그런 시점에 이제 혁명적인 기운이 세계로 퍼져나가던 그런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 이제 3.1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 시대로 어쨌든 뭐 그게 러시아에서 먼저 시작돼서 뭐 서방 세계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걸 통해서 우리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게 이제 구시대 유물이라는 게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일단 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야말로 약소민족인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이제 해서 네. 구미독립 선언서에 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다 구시대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당연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뭐 독립을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 혁명의 국제적인 어떤 정세를 살펴봤고 국내적인 요인 이런 네.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였어요. 어. 그걸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데. 무단 통치. 네네. 아, 중고등학교 때 또 배우는 거잖아요, 방 팀장님. 네. 그러니까 전면에 경찰을 쫙 앞세우는. 네. 그렇죠.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 네. 그러니까 헌병 경찰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헌병대 사령관이 모든 경찰을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경찰이 있고 어느 지역은 헌병이 있어서 총 지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 하는 거죠. 근데 원래 헌병은 민간인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헌병은 이제 뭐 우리 방 팀장님은 군대잖아요, 군대. 잘 모르시겠지만 육군 맹호부대 병장 출신인 저 같은 경우는 네. 예? 외출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은 네. 헌병 보면은 괜히 잘못한 거 없어도 예? 위축되고. 예, 그렇거든요. 음. 예? 근데 헌병이 민간인을 통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군인 다루듯이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억압적이고 크지. 강압적이고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당시 헌병 경찰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럼 방 팀장님. 기본적으로는 뭐 치안을 담당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독립운동가를 잡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범죄 즉결 처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직결 네, 처분. 즉결 처분. 음. 그래서 재판권까지 그럼 갖고 있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재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어. 그 기소를 해서 그다음에 직결 처분까지 내리는 거죠. 많아요. 뭐 검사 사무의 대리, 민감하네요. 민사의 쟁송의 조정.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나 뭐나 다 그런 걸 얘네들이 초기에 조정하는 거를 응. 또 이제 헌병 경찰이 했다는 거고 산림 감시도 하고 어업 단속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징세 원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데 음. 원조를 얘네가 했다는 것,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하고 위생 검열 또 굉장히 악명 높은 위생 검열. 민간인을 대상으로 위생 검열 같은 거랍니까? 네네네. 그래서 주사 맞았는지 예방 주사 맞았는지. 근데 이게 예방 주사 건강을 이렇게 챙기는 의미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강압적이었기 네. 때문에 이게 위생이 수치... 수시로 그냥 민간인한테 가가지고 네. 검사 받았는지 여부 캐묻고 검사하고 음. 그다음에 끌고 가갖고 주사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엄청 그 피해를 많이 입혔죠. 와, 그러니까 뭐 수사권에 재판권에 뭐 이렇게 민사까지 하면은 세무 네, 세무까지 하고. 네? 여기 이제 일본어 보급도 있는데 뭐냐면 일본어를 공공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린치를 가하거나 뭐 직결 처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상생활부터 그다음에 그런 치안까지 다 두루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의 강제력을 통해서 하면은 조금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다가 경찰의 강제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결국 해버리는. 이제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이 사람들이 뭐 곳곳에서 네. 쥐고 일상생활을 감시 통제하고. 막 작은 부분까지 네, 다 네.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MC노께서 한번 네. 이 신문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문도 제가 읽습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시키시죠? 조 작가님. 네. 네. 자, 그 아주 당시에 많아요. 뒤에도 있어요. 네, 생생한 사료죠, 이게. 네, 자, 신한민보. 아까 얘기했던 위생 관련된 거. 네. 네. 신한민보의 1918년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평시에 위생경찰이라는 것도 위생경찰이 아니요 인민의 가택 침입이라 전염병을 핑계로 가택을 수사하다가 누가 고나여 누워있으면 환자라고 잡아가고 그 후 온 동리를 둘러싸고 분 검사를 시작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항문에다 꼬챙이를 찔러 이같이 무지한 폭행을 더하는지라 훈동의 어느 집 부인은 순사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은 평생 듣도 보도 못하였다고 대항하며 나는 죽임을 달게 받을지언정 이런 폭행은 아니 받겠노라고 발악하니 순사는 관리의 명령을 어긴다고 강제를 쓰려고 하는지라. 와, 이거 진짜
읽다 보니까 너무 이거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분 검사라는 게 이게 똥 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순사가 다니면서 꼬챙이로 그냥 그 마을 사람들 아무나 막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렇죠.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분 검사를 한다는 거죠. 엉덩이를 막 찔러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반인권적인 행동이 너무.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것만 찔르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집 부인이 항의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네네. 네. 이거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진짜. 네, 그 뒤에 네. 자료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현대사 자료 조선 2권. 조선인을 수사할 때 헌병은 그 집의 부인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 상례이고 조선인들은 이런 폭행에 대해 구제를 청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검거할 수 있는 검사도 헌병에 의존하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까닭에 헌병 자신의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거의 뭐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 권력을 정말 악랄하게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그러니까 수사를 명분으로 삼고 뭐 전염병 방지를 예방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그 일상을 다 감시하면서 검사 아무 때나 검사하고 그다음에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아주 그 개발들이 많아요. 지역에 그 일제가 들어와서 그 길을 닦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길 닦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조선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뺐는지 그게 이제 기사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신한민보의 1914년 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사는 심상익 씨는 공주 땅에 5,000원 값이 나가는 논밭을 갖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그곳에 길을 닦는다 빙자하고 그 땅을 공짜로 사역에 바치라고 하는지라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더니 즉시 경찰서에서 순사를 보내 심 씨를 잡아가두고 백방으로 위협하니 부득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조폭 아닙니까, 조폭? 네, 이게 이제 토지 수용하는 건데요. 길을 닦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테니 공짜로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뺏어 가는 거죠. 이게 어디 뭐 개발할 때 안 나간다 그러면 조폭 동원해서 용역 동원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거랑 이게 오버랩이 많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체로 이제 토지 수탈이 토지 조사나 임야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탈했다라고만 이제 주로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학교에선 가르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헌병 경찰의 문제가 이것만은 또 아니었죠? 네, 이제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범죄 직결령, 아까 말했던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하고 태형입니다. 태형이 그 뭐 곤장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곤장 때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조선에 있었던 제도인데 이거를 안 없애고 근대인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도 그걸 유지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근대화하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들어왔는데 옛날의 구 제도를 그대로. 그렇죠. 이거는 그 때리는 거기 때문에 신체에다가 직접 그 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범죄 직결령은 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 없이 이제 처벌을 하는 거고요. 헌병 경찰은 100원 이하의 벌금부터 징역 3개월형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위반을 최대한 무겁게 해서 이제 범죄인을 양상하는 제도였고, 이 벌금, 징역 아니면 이제 태형처럼 해서 신체에다 직접 그 곤장을 때려서 그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의 처벌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태형을 받으면 상당히 진짜 치욕스러웠겠네요, 정말로. 방 팀장님, 이외에 이제 일제 식민 통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일단은 조선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 멸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치욕적이었겠죠. 조선에 들어온 이제 일본인들은 뭐 이제 지식인 계층,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서는 약간 차별받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선인들이 2등, 3등 뭐 이런 국민이 되고 자기네들은 역시 이제 내진이다 해서 그렇죠. 지배권, 지배 1등 시민이다라고 돼서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여기다 다 푸는 그런 거에서 일상적인 차별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게 교사들이
그 칼 차고 네.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네. 거 그런 것도 되게 싫어했고 그다음에 전매국에서 아편하고 모르핀을 그냥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증언의 말들에 의하면은 그때 아편 중독, 몰핀 많았다. 중독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공창도 설치를 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 공창을 설치해서 이 국가가 매춘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이 어찌됐건 그 제국주의에 뛰어든 후발주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진성 같은 걸 좀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일제 통치에는 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 자기들은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을 조선에는 적용을 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인권은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헌법도 그랬고 민주주의도 되게 엉성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본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본 본국에서 자금을 들여와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 내에서만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계속 예, 조선에서만 걷는 거죠. 세금 걷어서 그 도로 뭐 만들고 이러는 게 다 조선 사람들의 돈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뭐냐면 세금도 크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길 닦을 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막 옛날 조선 부역시키듯이 막 부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거의 컸고요. 그러니까 노예제처럼 이제 조선인들을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선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겠죠. 예. 네. 더구나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런 불만들이 있으면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에도 딱 들어오자마자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자기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가 펑 하고 터진 것이 3.1혁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3.1혁명에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생존권을 빼앗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 발전에 장애를 입었다, 또 민족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 그리고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 문화의 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 또한 잃었다. 이거를 일제 강점 1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받은 피해로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제 얘기하게 되죠. 네, 우리가 우리나라 엄청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한 문화적인 우월감이 그렇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주 긴 역사에서 중국의 문물이 들어오면 그럼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 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 조선이 했었잖아요. 백제 시대 왕인 박사. 그렇죠. 예? 네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사람 더 예를 들고 싶었지만 아는 게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왕인 박사밖에 없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문화적인 우월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이 우월감이라는 게 지배층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근대에 와가지고 일제가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개하고 음란한 일본이 하루 앞서서 근대 문명을 배웠다는 이유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 3.1혁명 이후에 그 직후에 그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도대체 이 반일 감정이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거냐 이걸 조사를 했대요. 얘네가. 그래서 보고서로 남아 있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은 아주 오래된 거더라. 임진왜란 때부터 쌓였던 그 반일 감정이 피 속에 숨겨져서 그게 표출이 되는 거더라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일전만 벌어지면 네.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가슴에 팍 터지면서 막
우리가 응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1592년 임진왜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정말 우리가 왜구가 이렇게 약탈하고 그래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문물도 이렇게 네. 교류해주고 네. 예? 그랬는데. 근데 이제 19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의 무단 통치를 겪으면서는 정말 이런 야만적인 놈들이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막 바지 벗겨서 항문에다 꼬챙이 꽂고 막 이 짓을 하고 이러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당한 대우를 이제 받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끝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3.1 혁명이었다. 혁명.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3.1 혁명이 일어나게 된 어떤 국제적인 정세, 또 국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일단 3.1 운동에서 3.1 혁명으로 네. 우리가 바꾸어 부르는 그 이유, 네, 요게 참 가슴와닿고 네. 두 번째는 역시 민족 자결주의는 윌슨이 맨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레닌이 맨 처음 얘기한 거다. 이 새로운 사실, 네.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17년 그렇습니다. 레닌의 충격적으로 민족 다가왔습니다. 자결주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3.1 혁명의 이제 시작부터 그 어떤 그렇죠.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숨겨진 영웅들도 한번 만나보시죠. 숨겨진 영웅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 조 작가님, 방 팀장님,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